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하철 홍대 입구역 9번 출구로 나와 조금만 걸으면 마포 평생학습관을 만납니다. 도서관이 놓인 이곳 5층에는 휴게와 책이 공존하는 마포리움이라는 멋진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포리움과 학습관에 가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주장한 이탈리아의 정치인 안토니오 그람시를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람시와 혁명 전략이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집으로 N.S. 사순이 모아 쓰고 최우길이 옮겼습니다. 그람시의 주된 관심은 러시아 혁명 이후 유럽에서의 점증하는 혁명의 현실성 속에서 유럽의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혁명 전략을 모색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람시는 러시아 혁명의 기동전의 마지막 형태라고 주장하면서 진지전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개념은 그람시 자신의 국가 및 헤게모니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막스는 국가를 소외된 사회력으로 파악하고 경제적으로 우세한 지배계급이 다른 계급을 종속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폭력적인 제도로 보았습니다. 즉, 국가는 일정의 역사 발전 단계에서 생겨난 계급 지배의 산물이기 때문에 계급 지배와 더불어 소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레닌은 이러한 막스의 정치 이론에 자신의 전략 전술론을 첨가시켜 국가란 기회가 주어질 경우 언제라도 폭력으로 장악해야 하는 하나의 기구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그람시는 사회적 통합이 교회와 함께 유일한 조직체인 국가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사회와 다양한 사적, 자발적 조직체가 국가와 뚜렷이 구별되면서 존재하는 사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람시는 러시아에서는 국가가 전부였으며 시민사회는 원시적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반면 서구는 국가와 시민사회 간에 적절한 관계가 유지되어 있었으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시민사회의 확고한 구조가 드러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안토니오 그람시의 정신과 철학 세계 속으로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에 대한 언급이 다양한 문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 대개는 그 용어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도 없이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정치와 국가에 대한 마크시스트 이론을 발전시키려는 시도와 관련된 막시즘 내에서의 최근 논의에서 그람시 사상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그람시 사상은 특히 혁명 정당의 역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문제, 서구 혁명 전략의 성격, 소련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어려움 등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더구나 유럽 커뮤니즘으로 표현되는 많은 공산당 전략의 공통 요소에 대한 비판은 이 전략의 기초를 이루는 그람시의 국가 개념을 비판하는 것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나는 그람시를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람시 사상의 중심 개념인 헤게모니에 관한 광범위한 논쟁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람시 사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고 몇몇 오해에 대해 논박하려 한다. 우선 그람시가 헤게모니 개념을 발전시킨 것은 특정한 역사 시기 속에서 국가를 분석하려는 시도에서였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현대 국가에 대한 그의 분석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발생한 변화들의 서로 모순되는 제 결과와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와 독점 자본의 지배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 혁명에 의해 제기된 구체적인 문제에 의해 특정 지워지는 이러한 변화들이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알맞는 혁명 정략의 창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려는 그의 시도 중의 일부이다. 나아가서 헤게모니의 정치적 근거는 프랑스 혁명과 리소르지멘토, 이 두 부르조아 혁명의 예에서 추출되는 정치적 교훈에 대한 그람시 자신의 연구에 있다. 앞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노동자 계급의 헤게모니 수립과 새로운 역사적 블록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 전략에 대한 그람시의 주장은 상당히 복합적인 것이어서 단순히 부르조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혁명 간의 대칭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끝으로 그람시가 헤게모니 개념을 어떤 한계 내에서의 특수한 타협의 관계로 이해할 때 그는 구체적인 정치 전략과 전술의 최종적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특징을 고려하여 보면 몇몇 해석이 부적당하다는 사실은 명백해진다. 영미계의 저술에 나타나는 부적합한 해석들의 공통점은 헤게모니를 배벌위의 정당화로 보거나 교화의 과정인 허위의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비록 그람시가 정치의 본질을 밝혀내려 하였으나 그의 입장은 노동자 계급을 계급 투쟁으로부터 추상해낸 문화와 사상의 단순한 객체로 간주하는 견해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경우 헤게모니는 단순히 이념적이고 문화적인 활동으로 환원된다. 이 견해에 따르면 한 정당에 의한 헤게모니적 개입은 단순히 이념과 문화 투쟁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현재의 사회 구성을 유지하는 역사적 블록의 성격을 계속 분석함으로써만 창출해낼 수 있는 새로운 헤게모니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복합성을 모호하게 한다. 정치 전략을 결정하는 것도 이런 분석을 통해서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은 헤게모니 투쟁의 장소와 관련되는 것이다. 그람시 저술에서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정치, 국가, 정치사회를 강제력의 공동영역으로 환원시켜 이해하는 반면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은 시민사회 내에 위치시키는 경향이 있다. 톨리아티는 그람시 저술 속에 나타나는 사회 구성의 두 측면 사이에는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차이점보다는 방법론상의 차이점만이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는데 이 지적은 유용한 것이다. 그람시의 연구 대상은 좁은 의미의 국가와 전체로서의 사회 간의 변화하는 관계인 것이다. 더욱이 그람시가 강제력과 동의를 구별하지 않고 그들이 항상 상호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단일한 동시에 복합적이고 또한 모순되는 현상의 상이한 측면들인 일계급의 지배, 즉 자신과 지배적인 생산 양식을 재구성, 재생산하는 능력을 유지하는가가
분리될 수 있다는 사실은 현대에서의 사회와 국가 간의 새로운 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람시를 문화주의적 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그의 국가 개념이 강제력의 요소와 물리력 사용의 효율성을 과소평가한 취약한 개념이었다는 비판의 저변에 가로놓여 있다. 이 견해는 그람시의 국가 개념과 그에 따른 전략적 추론인 진지전을 노동자 계급이 수세적인 투쟁을 수행하여야 하는 시기의 산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람시의 논의는 제2인터내셔널의 중심 틀이었으며 갈팡질팡하는 코민테른 정책의 기초이기도 하였던 수세적 전략과 공격적 전략의 양분론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다. 그람시가 헤게모니 개념과 진지전 개념을 특정 역사 시기의 국가와 관련하여 발전시켰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1919년에서 1920년 시기에 그의 저술이 일련의 옥중 수고와 관련이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초기의 저술에서 그람시는 자유주의 국가의 위기와 부르조아 계급이 이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생산을 보장하기가 어려우리라는 점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에서 그람시는 노동자 계급이 모든 측면에서 지배계급으로 부르조아 계급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고 논한다. 또한 헤게모니 개념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문제가 러시아 혁명 이후 구체화되어 코민테른과 노동자 계급 운동의 전반에서 광범위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시기에 발전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헤게모니 개념은 그것이 옳게 사용되어질 때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을 위한 이론적인 틀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새로운 전략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그람시가 강제력을 갖춘 헤게모니라고 정의하고 통합국가 또는 확대된 국가라고 칭한 현대 국가의 시기가 언제인가? 그는 이러한 국가가 1870년 이후에 개발된 진지전의 전략과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기동전을 전반적인 진지전의 전략 속에 포함되는 전술적인 일예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뢰를 들어 다음과 같이 소술하고 있다. 공장 평유의 운동이 실패한 것은 그 운동이 이탈리아 북부 공업지대에서 국한되었기 때문이라는 지리적 요인으로 흔히 설명되는데 이는 그람시 자신도 주장하는 바다. 이 밖에도 평유의 운동이 다른 사회계층, 특히 농업 노동자 및 농민들의 세력과 정치적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도 그 실패 원인으로 꼽힌다. 그런데 명백한 몇몇 원인들, 즉 혁명적인 정치 집단의 결여, 사회주의적 지도 세력 내의 혁명 의지의 부족은 자치하더라도 어차피 공장 평유의 운동의 고립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은 이를 주창한 신질서그룹의 생산중심주의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생산중심주의적인 접근으로는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복잡한 사회 계층 구조를 이해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신질서그룹은 계급 및 집단 간의 분화 및 이러한 분화가 유지되고 재생산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자본주의적 발전의 결과 이탈리아의 북부 공업지대가 후진적인 남부 농업지역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 1923년 그람시를 중심으로 이 그룹의 뛰어난 구성원들이 일련의 자아 비판을 시작했다. 그들은 튜린에서의 경험, 공장주의의 팽배,
지방적 성격 등이 보편화되지 못한 이유로서 그들이 공장 내에서의 기술적 요소에만 1차적 중요성을 두었다는 점을 들어 자신들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때도 이들은 생산 조직에 함축되어 있고 또 그것이 재생산해내는 사회적 재관계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필수적인 논의는 생략한 채 넘어갔던 것이다. 산업의 경영 주체라는 자본가에 대한 이미지가 소멸됨에 따라 노동자 계급은 자본가에 의해 방규된 강력한 생산기구인 공장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배계급이 될 거라는 견해를 신질서 그룹은 가지고 있었다. 그람시는 후일 옥중에서 이러한 견해에 내포되어 있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즉, 헤게모니 개념을 완성시켜 나가면서 그는 공장 평유의 운동의 경험을 자본주의적 발전에 관한 비판적 분석 및 서구에서의 혁명 전략의 모델과의 연관하에 재검토하였다. 초기의 신질서 그룹은 공장 평유에서 조직화되어진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 프롤레타리아가 경영 합리화 이념을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서 프롤레타리아가 자본주의적인 공장 생산체제를 보편화시켜 전 사회구조의 일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성취할 바는 다름이 아니라 공업화나 경제발전의 과정을 프롤레타리아가 관장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 결국 이때의 신질서 그룹은 자본주의적 발전의 구조 자체는 건드리지 않았으며 또한 공업화에 부수되는 사회적인 문제 또한 비판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이들이 테일러 방식의 노동조직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했고 또 신질서에 이러한 테일러 방식을 지지하는 논문들이 다양하게 게재된 사실을 보면 명백히 드러난다. 튜린의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반생산중심주의를 지지하는 논문들은 신질서에서는 부차적인 위치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따라서 신질서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또 신질서가 자본주의적 성향에 완전히 물들 수 없게 한 유일한 보장은 신질서 또는 그 그룹이 소비에트적인 경험 및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될 정도였다. 신질서 운동에 크게 영향받은 자유주의적인 인텔리였던 고베티는 공장 평의의 운동은 끝까지 자본주의적인 노동조직을 가진 위계질서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했다고 언급한다. 고베티에 의하면 일단 공장 밖에만 나오면 그들은 부르주아적인 잔재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무로부터 새로운 경제를 건설하려는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기존 산업가들이 이룩한 생산기술을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킬 궁리만 했다는 것이다. 공장 평의의 운동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타협 불가능한 것이었다. 평의회는 공장 내에서 사용자와 어떤 형식으로든 공동운영을 하는 것에 반대했으며 또 공장 내에서 사용자의 방침이 강행되는 것에도 반대했다. 그러나 평의회는 경제적인 투쟁과 정치적인 투쟁과의 관계를 명백히 하지 못했다. 즉, 평의회 운동이 갖고 있던 혁명과는 공장에서의 요구를 승화시켜 생산력의 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노동자들이 생산자로서 새롭게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유기적 정책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했던 것이다. 사실 정치 경제적인 위기가 오래 지속될수록 신질서 그룹은 혁명 과정에서의 생산의 전반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했으며 단 일격으로 혁명이 극적인 완성을 볼 것이라는 생각은 버렸어야 했다. 결국 생산자들, 즉 노동자와
기술자의 기본 조직으로서의 공장 평유에는 튜린과 피에몬테 지방에서 시작된 생산 제도를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시키는 과정을 지휘 통제함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의 성격밖에 띠고 있지 못했다. 혁명 후의 러시아 역사는 소비에트가 생산력의 발전을 관리함으로써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음을 입증했다. 세계 경제가 곧 붕괴되리라는 전망하에서 혁명 후 러시아의 경제 발전은 예외적인 현상처럼 보였다. 현실의 정치적 토론에서 그의 사상은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왔으며 또한 그의 저술은 역사학, 사회학, 문학, 정치학, 문화 관계 연구에서 필독서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양상이 단순한 유행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각 시대의 제 문제를 하나의 위대한 저작이나 원칙에 기초를 두고 해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비판적인 자세로 그람시의 저작을 읽는다면 사회주의, 막스와 레닌, 그리고 그들의 국가 정치 이론을 음미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그람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그가 막스주의에 대한 교조주의적 해석을 논박하였다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이 책을 관류하는 주제는 헤게모니 개념으로 이 개념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사회를 구성하는 지배계급은 제한된 계급적 이익만을 대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르조아 계급이나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공히 적용됩니다. 국가는 폭력과 동의, 사회적 제관계의 핵심적 본질, 사상, 특성, 사회 유지를 위한 문화 등이 결합된 형태로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책에 수록된 논문들은 대체로 위기에 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문제, 현대사회에서 지식인의 팽창 문제, 국가와 경제의 새로운 상호관계, 치자와 피치자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주의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사회주의 비판자들이나 사회주의 여성운동 세력과 같이 전통적 좌파 조직을 비판하는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널리 제기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사회 건설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하는 문제 속으로 함께 걸었던 그람시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